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 영상에서 다뤘던 어떤 2차 희망퇴직 웨이브가 온다는 게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확인한 거는 총 두 개의 기업이었는데 둘 다 대기업이죠. 하나는 이마트였고요. 하나는 한국GM이었거든요. 사실 이마트는 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마트는 지금 현재 뭐 롯데 쪽만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마트와 롯데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마트 그룹은 케미컬 쪽을 안 하고 있지만 이마트도 건설 쪽을 이제 했었죠. 신세계 건설을 했었고 지금은 상폐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마트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롯데 쇼핑이 안 좋으면 이마트가 좋을 순 없겠죠. 물론 이마트 그룹이 유통에 있어서는 롯데보다 조금 더 경쟁 우위는 있지만 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롯데가 어렵다는 말은 이마트도 어렵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번에는 기사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작년에 이제 이마트가 어떤 그 G마켓을 인수할 때, G마켓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SSG닷컴을 인수할 때 그 인수 구조를 짤 때 그 돈을 받아온 사모펀드 지분을 사주기로 한 풋옵션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조항을 이제 회계에 반영을 안 했다가 그게 급작스럽게 이슈가 되면서 뭐 은행이랑 증권사들이 만든 어떤 SPC에서 돈을 받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좀 복잡한 계약이 구조해야 한다 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사실상 채무입니다. 채무이고 금리는 한 6%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이마트도 지금 그 문제를 뭐 일단 덮어둔 거예요. 신규 차입을 통해서 덮어둔 건데 뭐 이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본업에서 경쟁력이 좋아져야지 이제는 이게 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본업이 좋아진다는 게 특히 내수 유통은 어떤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뭐 어떤 뭐 그 재벌 오너의 무능 뭐 물론 이런 것도 영향이 당연히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이마트의 영업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환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뭐 정부 정책이 다 부동산 부양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수 기업이 좋아질 여건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좋아질 여건이 아닌데 채무는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롯데그룹은 어제 이제 또 기사가 나왔죠. 그 롯데렌터카를 매각하면서 그 돈을 이제 확보했고 그 돈으로 이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기업들이 주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이거든요. 희망퇴직이랑 구조조정. 이거 두 번째가 자산 매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거는 이건 하여튼 그러니까 임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위기가 뭔가 구조적인 그런 큰 위기가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유동성 그리고 뭐 비용 고비용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 1번, 2번이 이제 사실 잘 통하겠죠. 비용을 절감하고 자산을 매각하면 넘길 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어떤 한국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다 1번, 2번으로 문제를 넘겨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구조가 바뀌는 이 거대한 60년 만에 70년 만에 일어나는 이 거대한 변곡점에서는 사실 대응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기업의 수뇌부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희망퇴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얘기는 한 게 비용을 절감을 했는데 위기 극복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비용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를 고민을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못 할 겁니다. 못 할 거고 계속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만 갈 거예요. 뭐 각종 비용을 줄이고 하면서. 근데 전 사실 이렇게 빨리 두 번째 희망퇴직 웨이브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한국은 정말 빠르죠. 뭐든지 되게 빠릅니다. 이게 빠른 게 그러니까 성장할 때 엄청 좋지만 뒤로 후진하는 국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빨라요. 뭐 정치도 빠르고 경제도 빠르고 빠른데 빠른 게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위기가 현재 와 있고 위기의 한가운데 와 있고 이거를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비용 절감만을 외칠 거다.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뭐 삼성도 그 재무통 임원이라고 하는 그 고위 임원이 해고가 안 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뭔가 이 위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이 삼성그룹 전체의 비용 절감을 좀 전 컨트롤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룹이 너무 크잖아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거의 뭐 단일 기업으로도 고용 인원이나 매출 이런 거 하면은 거의 뭐 이 정도 규모의 기업 집단을 운영하는 국가나 기업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커지면은 쪼개거든요. 보통 기업을 쪼갭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뭐 제조업, 특히 뭐 삼성은 제조업이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을 쪼개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처럼 정말 TV부터 반도체까지 안 만드는 게 없는 이런 거대한 기업을 사실은 경영진, 특히 사람이 통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리소스와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능력이 근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을 쪼개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상황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비용 절감이 단기적으로 성과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삼성이 가는 방향이, 삼성전자가 가는 방향이 다른 기업들이 가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이제 첫 번째로는 사람을 자른 거고 두 번째로는 자산 매각을 할 거잖아요. 계속 이게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다만 이 기업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위기는 극복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변곡점이 만드는 구조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 맞게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 구조를 재편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왜냐면은 뭐 이미 기존에 그렇게 이 적응해버린 구조에서 이미 너무 잘하는 기업들이 많죠. 미국의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곳들은 이미 이런 변하는 구조에 이미 적응을 해버린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아예 정말 중국처럼 불리하지만 그 불리함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 인건비와 어떤 정부의 보조금,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값싼 전기,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뚫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아닌 이상 사실 한국의 기업들은 앞으로 닥치는 위기를 지금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사람을 내보낼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웨이브가 뭐 2차는 이제 방금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1차 끝난 지 거의 뭐 3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2차 웨이브가 나오는 걸 보면 좀 놀랍죠. 예. 근데 아마 2차 웨이브는 제 생각에 일단은 내수 기업들 한 번 더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케미칼이랑 그 화학 쪽, 석유화학 쪽이랑 그다음 철강 쪽. 사실 지금 한국에 철강도 너무 많죠. 지금 뭐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제철도 있고, 뭐 지금 뭐 동부제철, 과거 동부제철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고용도 굉장히 많고 파급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전기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세가 올라가고 인건비는 되게 비싸죠, 기본적으로 한국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과거 기업들,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그런 케미칼과 석유 이런 기업들과 내수 유통기업, 내수 기업들, 뭐 IT 쪽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2차 구조조정 웨이브가, 그러니까 사람을 내보내는 게 한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결국에는 이런 케미칼과 석유를 그런 건설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내수 건설이나 이런 게 되게 또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또 그게 또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 거고, 뭐 3차 웨이브는 전 어떤 기업이 주도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3차 사실 좀 약간 먼 얘기라고 저는 지금은 믿고 있어요. 또 모르죠. 이게 한국이라는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또 뭐 다른 뭐 말도 안 되게 막 갑자기 2차 웨이브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또 3차 웨이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한국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게 저는 이런 희망퇴직이나 구조적인 어떤 불황이 되게 좀 오래 갈 거라고 보는 게, 특히 한국에서는 한국이 어떤 각 국가로 진출하는, 일단 한국 기업도 되게 많이 진출을 많이 했었죠. 글로벌로 진출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해외 기업들도 한국에다가 생산 설비나 공장을 지으면은 어디든지 좀 진출하기가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글로벌 트렌드가 점점 좀 쇠퇴하는 경향이 점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GM의 어떤 그런 걸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정말 좀 쉽지 않은 환경인데, 이번에 이제 보면은 지금 자산시장이 엄청 좋잖아요. 물론 미장이랑 코인 쪽이 좋죠. 다른 쪽은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은데, 좀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불장이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뭔가 엄청나게 막 돈을 때려 넣는 게 아니고 좀 피날레 국면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뭐 파동 오파라고 뭐 엘리엇 저는 뭐 사실 이쪽은 잘 모르지만 엘리엇 파동이 오파라고 보이거든요. 마지막 가장 길고 좀 오래가는 파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당장 막 다 팔고 도망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수확을 하시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예, 수확을 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좀 이런 팔고 나가는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금은 뭔가 신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셔서 25년, 26년이 한국의 상황에 정말 대비하는 노력이 저는 되게 절실히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정말 변곡에 있는 시기고, 예, 위기가 뭐, 네, 물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위기긴 한데,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중국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중국도 위기를 하는데 중국이는 망하겠지만 저는 중국은 망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뭐 그렇고. 그리고 뭐, 위기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심각해질 것 같고, 예, 다 우리의 자산은 무조건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요. 일단 뭐 몸도 만약에 혹시 본인이 뭐 어디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영주권을 딸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무조건 따두시는 거를 사실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 나중에는 한국의 국격이 현재는 꽤 높은 편이지만은 일단 점점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도 좀 각자 좀 영주권이나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한국을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사실 저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뭐 이런 계엄 같은 걸 보면서 아,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제 되게 불안해지겠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정치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실 현재 상황이 조선 그 중기 이후에 이제 붕당 정치가 그게 붕당의 갈등이 그게 닿을 때 상황이랑 되게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여야 갈등이 뭐 이렇게 잠깐 정책을 비판하고 뭐 그런 거였었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역모와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땐 정쟁에 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조심하고, 예, 그러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각자 대비는 참 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대비보다 제일 좋은 거는 한국이 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겠지만은 모르겠네요. 뭐 그거는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